282페이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요. 임의적 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 규정을 두면 위헌이 된다. 예. 그 밑에 판례가 타수장치 물품의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인데 필요적이란 부분이 위헌한 거예요. 임의적 몰수 추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줄된 데 보시면 타소장치, 보세구역 외의 장치를 얘기하고요. 보세구역 외에 두는 것을 얘기하고, 이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관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을 또 보세구역이라 해요. 조세가 보류된 상태에서의 장치구역. 그래서 항만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세구역이 있죠. 보세구역에 물건을 장치한 다음에 관세 절차 다 밟고 나서 이제 세관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그 물건이 나자빠 없어지는 성격의 것들도 있죠. 뭐 냉동 설비나 아주 특수 설비를 요구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타소에 다른 장소에 이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타수 장치된 물품을 무신고 수입, 쉽게 하면 밀수를 얘기해요. 밀수. 신고 없이 수입한 거, 밀수한 것을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되는. 자, 이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은 타수 장치 허가 과정에서 그 제목 위에 써놓으시면 돼요. 타수장치 허가 과정에서 당국이 충분한 과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일반적으로 확보해 놓고도 무신고 수입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 추징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무신고 수입 행위 근처에도 한번 써볼까요? 화살표를 내서 무신고 수입. 예, 늘상 있을 수 있는 경과실에 의한 경우도 다반사예요. 경과실에 의한 경우 다반사. 그래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사 안에서. 그래서 뭐 자재부와 뭐 총무부 뭐 이런 뭐 서로 이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 다 된 줄 알고 그냥 빼가는 이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상적 과실에 대해서도 반드시 몰수 추징하도록 한 것은 과잉하지 않겠는가. 과세자료 다 확보해 놓고. 그래서 탈세에 대한 대처로서 너무 일률적이다라고 해서 위헌 났어요. 자, 3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최소성에 또 위반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산세라는 것을 이제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죠. 징벌적 세금인 가산세. 자, 그래서 징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주의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계산서 교부 의무라는 협조 의무를 설정하고 그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법인의 속성인데요. 제목 위에 그 법인 그 근처에다 화살표를 뽑아서 투명성 확보라고 써놓으세요. 상법에 가면, 회사법에 가면 여러분 뭐 기업장부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상업장부. 작성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장부를 통해서 투명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즉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조 의무의 설정이 그닥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가시면 둘째 줄,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허가 요건을 전혀 두지 않으면 위헌이 되고요. 그거 이제 바로 밑에 예시 판례, 좀 전에 봤던 거죠. 모집금지법 사건. 자, 그러나 세 번째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그러나 본래 유예하여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허가 사안의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그 한국 관광공사에 관광공사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위헌이냐. 다른 일반 기업의 이제 경쟁을 아예 배제한 것. 합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경제질서 할 때 제가 특허, 허가, 예외적 허가 판서해드렸죠. 그때 예외적 허가의 대표적인 예가 카지노 허가라고 했고, 이때는 애초에 유예해서 금지하는 영역에서의 허가이기 때문에 아주 완화된 형태로 심사한다. 너무 완화된 형태 심사하다 보니까 위헌 나올 가능성은 없다. 자, 그 다음 법익의 균형성. 태아 성간별 금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냥 판례 자체를 봅니다.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던 구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합니다. 제도 자체는 괜찮지만 의미 내용 중에 일부가 위헌입니다. 셋째 줄 뒤에 보시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었을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인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즉 태아 성간별 금지 제목 위에 입법 목적이 뭔지 한번 써보죠. 여아 낙태 방지 조항입니다. 특히 여아 낙태 방지 조항.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 낙태율이 확인돼요.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태아 성감배를 해주지 말아라 이런 규제를 두는데 다시 줄 내보시면 줄 그었겠죠? 세 줄 뒤에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닥 문제되지 않는 시기 어떤 거냐면 임신 후반기입니다. 임신 후반기 9개월이다 막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낙태하실래요 해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부한테 워낙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낙태를 종용해도 안 할 건데 이때 이제 낙태 방지 조항의 이제 목적을 실현코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필요 없는 곳의 규제다. 이렇게 봐서 위헌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임신 후반기 한 9개월쯤 되면은 이제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편법입니다. 예, 아들이면은 미리 다 일러줘요. 병원에 가면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딸을 출산을 했는데 끝까지 안 알려줘요. 예, 원리 원칙대로 막판까지 가기 전에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좀 낌새가 이상하다. 원래 내가 딸을 원하고 있는데 딸인갑다. 그래서 저는 좋았죠.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아들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조금 찝찝하다. 딸인 것 같다. 나는 딸이 좋은데 아들을 원하던 아내는 또 조금 이제 알아보고 싶어 했는데 안 알려줘요. 나중에 보니까 역시나 딸이죠. 그러니까 딸은 끝까지 원칙 지킵니다. 병원에서. 근데 아들은 미리부터 알려줘요. 미리부터. 예. 약간 뭐 어쨌든 사회 현실에는 편법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여아 낙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제도 자체는 괜찮으나 임신 후반기에 마저도 금지한 것은 잘못되었다. 자, 그다음 4번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차별 적용은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이거 뭐 예시 판례 나오는데 그 본문에 다 녹아 있는 거니까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오른쪽에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헌재 판례들. 자, 뭐 의미 있는 판례들 위주로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는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헌법 불합치고 하나는 합헌입니다. 예, 개정 경과인데요. 자, 헌법 불합치 잘해보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무조건 곱하기 30입니다.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입니다. 자, 정리 좀 하죠. 부동산 실명법 관련 판례 엄청 많아요. 부실법 사례, 위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나 차명신탁을 통해서 탈세한다. 탈세의 의도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위헌 나온 예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판례인 정률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정률 과징금 30% 부과 사건과 또 과징금 부과 당시 재산가액 기준 과징금 산정 사건은 위헌입니다. 자, 과징금 부과 당시 재산가액 기준. 예, 이것도 헌법 불합치 다 이제 위헌이에요. 자, 정률의 실질 고려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위헌성을 확인하고요. 그다음 과징금 부과 당시 사건은 과징금 부과 당시 기준 요게 이제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을 이제 부과한다. 부과청, 행정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청에 부과청에 자의에 일임한 것이다. 일임한 결과다. 이런 평가로서 이제 위헌 판단해요. 정률 과징금은 이제 실질 고려를 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정률이라는 의미에서 나오죠. 일정률. 근데 무조건 어떤 경우도 곱하기 30, 재산가액 기준 곱하기 30으로 하니까 그 차명신탁 같은 것들이 그 법률관계 그 확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등기부 이전이나 이런 이제 절차 처리가 조금 미흡한 결과 당분간의 명의신탁이 나오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이지 않은, 즉 탈세 의도가 없는 그런 이제 절차 위반의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동일 처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애초에 탈세 의도를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과 당시 사건은 행정청 내지 부과청이 명의신탁을 이미 적발을 해놓고도 발견을 해놓고도 미룰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시세가, 재산 시세가 좀 약하니까 놔뒀다가 시세가 이제 팍 반등을 하면 그때 치자. 그러면 이제 과징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자의적인 행각에 일임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위헌으로 판단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례는 이제 법이 개정되어 사건인데요. 실명 등기 업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죠. 이거는 정률이 아니죠. 범위를 줬죠. 범위 안에서 이제 투기 목적이나 뭐 탈세 목적 등 여타의 목적을 고려해서 부가당국이 판단하도록 이런 여지를 줬기 때문에 자,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포탈이나 법 적용의 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 실질 고려가 들어가죠. 자, 다음 페이지. 기부의 권유 요구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이거는 선거제도 저 앞쪽에서 했었죠. 그죠? 사람을 죽인 법 50배 룰 위헌. 자, 그 다음에 6번. 내용상의 한계. 본질 내용 침해 금지입니다. 자, 2번으로 가서 성격 나로 가죠. 보장의 내용이나 정도. 여기서 이제 절대설과 상대설의 견해들이 나오는데 의미차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C 판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의미차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절대설 주된데 보죠.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 법률의 제1차적이고 상대적인 한계 규정이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한계 규정이라 한다. 심사 기준이 이원화돼 있다 봐서 이원적 심사 기준을 이제 별개로 파악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상대설은 줄 과잉금지 원칙 중 협의의 비례의 원칙을 좀 더 재확인한 것, 강조한 규정에 불과하다 해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결국 과잉금지 원칙과 동일한 의미라고 봐서 과잉금지 원칙 판단에 종속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과잉하지 않으면 본질 내용도 본질 내용 침해가 아니다 이런 평가까지 내릴 수 있어서 사형제도 사건에서 이제 활용됐었죠. 다시 왼쪽으로 와서 절대설은 또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번의 인간 존엄성설과 2번의 핵심 영역 보장설로 구체화되는데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보장 영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범주를 잡아놓고 본질 이제 절대설은 기본권의 내용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이 이미 선재한다, 선언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침해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침해는 바로 위헌이고 그럼 과잉금지 원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과잉금지 원칙은 요 이제 비본질적인 영역, 그죠? 모든 규율 영역의 이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과잉하지 말 것을 과잉 규제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별개의 이원화된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과잉금지 기준을 이제 만약에 비례성 준수 지점을 만약에 이 정도로 파악한다면 보세요. 국가의 외적 제한 작용이 이 정도에 멈췄으면 과잉하지도 않고 본질 내용 침해도 없는 상황이죠. 합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조금 넘어섰다고 보죠.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평가 일단 받죠. 요 지점에 이제 비례성 경계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과잉금지에 반합니다. 근데 본질 내용은 침해한 건가요? 아니죠. 요 그림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과잉금지에 반하는 경우와 본질 내용 침해 금지에 반하는 경우가 이원화돼요.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판단되는데, 자, 이제 상대설은 보시면 일원적으로 파악됩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보신 다음에 본질 내용은 미리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선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내지는 경험적으로 확인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작용이 과잉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이 그 과잉성 내지는 이제 비례성의 준수 지점, 비례성 이제 경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비례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경계 지점에서는 이제 더 들어가면 위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딱 멈춰서야 하는 그 지점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결과 본질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실선으로서 미리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선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의 과잉성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봐요.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절대설에서는 본질 내용 먼저 선언적으로 확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운용하고 이런 형태인데 상대설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본질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순서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설은 이제 별개 원칙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두 원칙을. 근데 상대설은 어때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면 바로 본질 내용도 침해한 것이고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으면 본질 내용도 침해 없는 것이고 이래 종속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원칙 내지는 양원칙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상대설에서는 과잉금지 원칙 판단에 종속시켜버립니다.
본질 내용 침해 금지 판단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가, 종속적으로 판단하는가, 요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설에 따르면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원칙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과잉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후단의 의미를 약화시켜요. 자, 이제 절대설 중에 밑에 인간 존엄성설, 핵심 영역 보장설로 다시 나뉜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주류는 핵심 영역 보장설입니다. 인간 존엄성설은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가 채택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오른쪽 검토에 가면 나올 텐데 인간 존엄과 같이 이거는 우리 10조에서 이미 따로 보장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조에서 이미 따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37조 2항에서 그러니까 독자적 의미를 살리는 이 절대설 내에서 37조 2항이 그냥 인간 존엄이 돼버리면 또 독자적 의미가 또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10조에서 이미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조에 별개 규정이 존재하는 결과 독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 독자적 견해로서 독자적 원칙으로 접근하려는 절대설의 범주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 영역 보장설로서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로 이제 일반화시킨다기보다는 개별 기본권마다 별도로 이제 확정하려는 핵심 영역 보장설을 우리 현재는 주류로 취합니다. 자, 오른쪽 C로 가시면 현재 판례 경과인데요. 주된 데 가보죠. 우리 현재는 일반적으로 절대설 중 핵심 영역 보장설에 입각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절대설의 절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영역 보장설의 핵 동그라미 하세요. 절, 핵. 그리고 2번. 그런데 사형제도 위헌 소원 사건에서는 자, 맨 앞에 사 동그라미.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자, 이거를 핵심 영역 보장설이라는 주류 판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은 우리 현행 사형제도를 바로 위헌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죠? 사형은 생명의 본질 영역, 핵심 영역을 바로 박탈하는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합헌을 내리는 이유는 핵심 영역 보장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37조 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어떤 공공의 이익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례성을 준수한다면은 본질령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보시면 상대설의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헌 판단했다 이게 나오죠. 자, 상대설 할 때 상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합치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절핵 사상, 핵을 좀 줄여보자 이런 마인드죠. 절핵 사상.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뭐 사형제도를 직접 묻는 사건이 아니면은 뭐 본질 내용 침해 관련해서도 뭐 핵심 영역 보장설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근데 사형제도가 직접 문제되는 이제 사건이라면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봐라 뭐 이런 사례라면은 이제 상대설과 관련해서 이걸 차용하시든가 비판하시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검토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줄 절대설 중 핵심 영역 보장설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반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3번 본질 내용 침해 금지에 관한 헌재 판례 안에 내용들 특별히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상식 삼아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재산권의 본질 내용 재산권에서 그 두 번째 판례 담보물권의 본질 내용 이런 것들 여러분 민법에서 이미 파악되는 거죠. 우선 변제 수령권 이런 것들이 줄 처리돼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근로자 보호 조항, 그 임금 보호 조항 이런 데서 근로자의 임금을 전면적으로 최우선 특권을 설정한 이런 사안에서 그 다른 어떤 담보권자들의 담보물권을 형해화시킨다고 하면서 위헌 결정 내리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하죠. 5번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요거는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에서 이제 의미 있게 다룬 부분이고 특별 고전적인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요게 지금은 이제 현재 해체되어서 해세라는 사람의 특수신분관계 이론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2번에 1번 의 정도만 볼까요? 특별 권력 관계, 고전적 특별 권력 관계 의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고전적, 전통적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서 특별 권력 관계란 일반 권력 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법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하고 공법상 특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 지배복종 관계를 내용을 하는 공법상의 특수법률 관계다. 이는 독일에서의 의회와 군주 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위로부터의 혁명 과정의 절충의 이론이다. 요거 이해 잘 하시면 돼요. 독일은 근대 입헌주의 단계에서 최초의 입헌 군주국으로 갑니다.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잎은 군주국으로 가요. 비스마르크는 귀족이죠. 왕이 죽어버리면은 그 봉건계약이라는 쌍무계약이 해소돼 버리기 때문에 귀족도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잎은 군주국 체제를 채택하는데 이때 잎은 군주국에서는 주권의 분할이 오게 돼 있어요. 군주의 주권 영역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왜 군주가 주권을 가져야 되며 그러한 영역이 어느 만큼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거지어는 이론. 자, 그래서 입헌군주국은 군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군주에도 어느 정도의 주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이 어느 범주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특별 권력관계. 그래서 일반 권력관계란 말은 헌법의 일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소통되는 권력관계를 이제 일반 권력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소통되는 이제 관계를 일반 권력관계라고 하고 특별 권력관계는 이제 그게 배제될 수 있는 특별한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현재 국민 주권이 거의 완성됐고 입헌군주국으로 볼 수 있는 영국 같은 나라도 오면은 군주에게 실질적인 주권이 없어요. 상징 군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지금 이제 소통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파괴되고 3번으로 내려가시면 해석의 이제 특수 신분 관계에 따라서 우리 헌재와 대법원은 전면적 긍정서를 제시합니다. 사법심사,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뭐 전면적으로 긍정되지 일반 권력관계에 대응되는 특별한 영역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세가 제시하는 특수신분관계와 1번, 2번의 특별권력관계는 그럼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왼쪽 여백에 써볼까요? 예, 일반 권력관계에 대응하는 특별한 영역을 상정하면 특별권력관계 이론이고 특별한 영역을 상정하지 않으면 특수신분관계론입니다. 똑같은 범주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해요. 제한이 필요하고 뭐 수감자 관계나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따르지 않는 특별한 제한이 가능하고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분류는 똑같아요. 똑같으면서도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이거를 특별한 나와바리를 설정해요. 특별한 영역 내지는 특별한 나와바리를 설정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특수신분관계 이론은 특정한 나와바리, 예,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정한 영역을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차별점이에요. 그래서 특별 영역의 설정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주의 주권 영역 이런 식으로 특별 영역을 상정해야 되는가 상정하지 않고도 설명하는 게 해세의 특수 신분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일반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제 더한 규제가 필요한 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병역 의무 이행 과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요. 자, 오른쪽 4번 이하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예시 판례들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기본권 청원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로마자 1번.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방법들. 이거는 이제 정리사항입니다. 지금 막 분석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다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 나중에 확인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 태반이고요. 그 1의 양괄호 2번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경우 있죠. 요거는 제목 앞에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재판 관련해서 심판 유형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대상성 관련해서 아주 중요해요. 지금 설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원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쭉 넘기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양괄호 2번 내용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로마자 3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선택형 관련해서 아주 빈출 영역이에요. 자, 적용 범위 2번. 2조 1호. 이 법에서 보장 대상인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중을 말한다. 자, 두 줄 앞에 국제관습법 따옴표합니다. 국제관습법. 오른쪽에는 이제 정선지를 제가 실었는데 국가고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선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상의 인권은 보장되나 국제관습법규에 의한 인권은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법상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선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제관습법까지도 포함해서 넓게 보장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3호 가시면 이 법에서 주로 이제 평등권 침해의 뭐 차별행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구제 대상으로 삼는데
자, 내려가시면 한 7째 줄 정도에 자,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재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이 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다운표해 놓죠. affirmative action 있죠. 적극적 조치, 잠정적 처우. 예, 그거는 이 법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위해성은 있지만은 괜찮은 걸로 합헌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제하고 있고 애초에. 그다음에 이제 이 입법지상 입법지가 주로 이제 여성의 성차별이나 뭐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래 애초에 특히 여성 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은 종래 애초에 집단적 차별을 받아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우선 처우 이런 것들을 뭐 진정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이 법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4조 적용 범위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시면 본문에 그 위에 3호의 라목인데요. 성희롱 행위도 남녀 차별 행위로 봐서 적용 대상이고 잠정적 우대 조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죠. 선택형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성격을 간단하게 좀 파악하겠는데요. 우리 헌재가 밝힌 바대로 인권위 성격을 이제 파악하면 제일 좋아요. 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기능하는 보충적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보장 대상인 인권의 의미, 범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시험 대상이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주로 성차별, 여성의 성차별, 외국인 차별,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차별. 예. 자, 이런 것들이 종래 문제되어 왔던 인권의 사각지대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제 보장하는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자, 그다음 보충적 기구다. 그래서 국가 권력, 입법, 행정, 사법의 이제 기존의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영역에서는 여루적이다. 예, 기능성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요. 그래서 3권, 입법, 행정, 사법의 기본적인 3권에 비해 열의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판례에서 다 확인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전에 봤던 성희롱 행위다. 대표적인 성차별이죠. 뭐 남성의 성차별도 존재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장 대상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가죠. 인권위 구성. 양괄의 2번 5조 2항 갑니다. 1항 보시면 11명, 11명으로 구성하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으로 하시면 이제 홀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그 구성에 3부가 관여하는데요. 짝수면 문제 없는데요. 홀수라서 사모에 가시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때는 딱 3명이죠. 4명이 아니라. 입법부는 4명. 대통령을 중시하는 행정부는 4명, 사법부는 3명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수적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권능의 크기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곧 권능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한테 봤죠. 참여의 원리. 예, 그걸 섞어서 용어를 사용하면 민주적 정당성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여러분 이런 용어 많이 쓰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가 말하는가. 이때 이제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있는데 이때 국민 참여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의 보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내지는 국민 참여의 크기는 국가기관의 권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요. 직선을 하죠. 그러니까 권능의 크기가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사법부, 법관은 직접 선출제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참여만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참여의 직접성과 간접성 차이에 따라서 권능의 차이가 난다 봐서 숫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면 사법부가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 5항. 위원정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숫자 4와 여성할 때 여 이런 걸 이제 두 문자 처리해 놓으시면 여사님 이렇게 배웠어요. 여사님을 꼭 모셔야 된다. 종래 여성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여사님을 모셔야 된다.
국가고시 오선지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한다. 이래가지고 오선지로 나온 바가 있어요. 조금 지엽적이거나 조잡하기도 하지만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조 위원회 결격 사유 나오는데요. 3호 볼까요? 정당의 당원, 2호 공무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예. 2호의 공무원은 당연히 어때요? 정치적 중립성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3호 정당의 당원 보시면 당원 같은 경우는 당파성이 전제돼 있죠. 그래서 당락적으로 위원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당파성을 배제해야 된다. 예, 이런 의미에서 3호 같은 것들이 설정돼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는 됐고요. 자, 그 결론만 아시면 되겠고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됐습니다. 정족수 아니어도 되고요. 정족수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좀 외워야 된다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4번 인권위원회 업무 30조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권위법에서 최상위 조항입니다. 자,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두째 줄에 보시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가능하죠.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관련성을 분류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 관련성 분류. 자기 관련성 다른 말로 또 전하면 원고 적격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법적인 심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을 굳이 요구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넓게 운영됨이 바람직하죠. 자, 이제 1호로 가면, 그럼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즉,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성폭행 범죄나 이런 범죄들은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범죄예요.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놓고 공론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자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이제 노동착취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법제 같은 건 몰라요. 우리나라에 인권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1호 내려가시면 자. 넷째 줄 먼저 보세요. 제10조부터 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와 관련, 그 다음에 차별행위, 이제 평등권이겠죠. 포섭돼 있는데 앞쪽에 이미 포섭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진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한정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조부터 22조까지. 자, 본문 내려가면요. 본문 맨 아래 단락에 있죠. 헌법 제10조 내지 22조에서 보장된 기본권에 국한한다라고 해놓고요. 그 괄호 안에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존 동그라미. 평등권의 평 동그라미, 재산권을 제외한 자유권, 자유권의 자 동그라미, 존평자 이렇게 외우세요. 좋은 평을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나 재산권은 또 제외되어 있어요. 23조 재산권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권 침해는 주로 이제 물적 침해를 예정하기 때문에 물적 침해가 인적 침해를 당연히 예상한다. 이런 이제 법리가 없기 때문에 자칫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애초에 뺐다고 합니다. 입법 목적에 실려 있어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이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존평자, 그때 이제 자유권은 재산권이 제외있다는 거 자세히 아시고 오선지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생존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도 보장 대상이다 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10조, 11조, 12조부터가 자유권이거든요. 12조.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 헌법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12조부터 23조까지 이렇게 나눠서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인간 존중, 평등권 해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이제 12조부터가 이제 개별적 기본권인데 이 12조부터 23조까지가 재산권이에요. 자유권이에요. 그리고 24조 이하는 이제 청구권, 사회권 막 인식인데요. 그래서 자유권 중에 23조 요거는 배제돼 있다. 이제 요런 관계를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선택형 대비해서. 자, 그리고 다시 조문으로 올라갑니다. 30조 1항의 1호 다시 보시면 셋째 줄입니다. 괄호 안에 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재의 재판은 진정 대상에서 또 제외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보충적 기구성이에요. 보충적 기구성. 그래서 국회의 입법, 국회가 이미 입법을 했다. 법원의 헌재가 이미 재판을 내렸다. 재판 담당을 했다. 이 말은 뭐죠? 3권이 이미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인권의 시야각지대입니다. 인권의 시야각지대. 그렇기 때문에 보충기구성에 걸맞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신 밑에 박스 판례 나오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진정 배제가 위헌인가? 합헌으로 봅니다. 첫 줄,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각지대에서 최우수단으로 보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국가가 규율을 한 영역에서는 배제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속성상 합헌으로 바라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조사의 방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랜드 본문 보시면 서면조사가 원칙이에요. 이것도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 오선지가 있는데요. 구술조사가 원칙이고 서면조사가 예외다 이런 식으로 오선지 나오는데 서면이 당연히 원칙일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그 취급 사례들을 보세요. 여성의 성폭행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이리 와서 직접 구술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제2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죠? 제2의 피해를 방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로 가시면 인권침해 조사 결과의 처리 나오는데 오른쪽 판례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겠는가? 빈출입니다. 예, 넓은 의미의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보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법에서 행정처분성을 상정할 수 있는 이제 그 규정이 없는 결과 항고소송이라는 사전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충성 요건 이런 걸 다 갖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요 결론 외우세요. 그다음에 다 인권침해의 구제 나머지 보지 마시고 F만 보세요.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줄랜드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오선지로 많이 다루죠, 오른쪽에. 명시 의사에 반해서도 피해자 보호 법리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2차 피해, 제2의 피해, 내지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관두겠다 하면 관둬야 돼요. 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자, 이제 기본권 강론입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부터 시작합니다. 금방 좀 전에 이제 인권위하면서 설명드렸는데 10조에 인간 존중과 행복 추구권이 규정되어 있고 11조에 가면 평등권 규정되어 있고요. 10조와 11조를 합쳐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요. 그 내용 요소, 내용 범주가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이제 12조부터 이하의 기본권 내용을 이제 개별적 기본권이라 합니다. 10조, 11조 포괄적 기본권, 나머지 개별적 기본권. 그래서 10조와 11조에 담겨진 내용들이 아주 포괄적이다 보니까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들, 구체화 가능하겠냐 하는 논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권리는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내용 범주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우니까. 그죠? 추상은 뜬구름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성 인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돼요. 내려갑니다. 1번, 2번은 넘어가시고 자, 3번 인간 존엄 가치의 성격. 인간 존엄 가치 앞으로 이제 인간 존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성격. 객관적인 헌법을 위해서 최상위 이념을 담고 있다. 이론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로서의 최상위 이념을 담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데 2번 이게 문제죠. 구체적 권리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다. 이념을 떠나서 이념이나 질서성을 떠나서 이데올로기성을 떠나서 권리성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려가시면 우리 현재는 아주 직접적인 판시, 적극적인 판시는 없는데 우회적인 판시를 통해서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 줄랜드 가세요. 간통저작권에서 헌법 제10조, 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는 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 10조 인간 존중으로부터 구체적 권리인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자, 보세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 맨 첫 시간에 헌법의 기본 원리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전문, 제도적 보장의 성격, 규범력. 그때 어떻게 정리했죠? 권리 보장 규범성 외에 나머지 규범력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원리로부터는. 그럼 자, 이제 반대 해석을 해보세요. 10조를 그냥 원리 조항, 이념 조항에 불과하다 해버리면 여기서는 원리로부터는 우리 현재가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현재는 지금 10조로부터 권리를 도출하고 있어요. 인격권을.
그러면요. 10조 자체를 권리조항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조를 원리조항에 국한시켜버리면 인격권이라는 권리를 도출할 수 없는 게 헌재의 논리입니다. 원리로부터는 권리 도출한다. 왼쪽에 빨리 써놓으세요. 기본 원리로부터는 권리 도출 안 된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입니다. 기본 원리로부터는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다. 그 논리 비춰볼 때 권리를 도출했기 때문에 10조 자체를 원리조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조항으로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1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넘어가시고. 1번에서는 첫 줄만 보세요. 인간 존중 10조에서 보호하는 이제 인간 존중할 때 그 인간의 개념은 천부적인 인격의 주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천부적 인격성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조금 지나가서 보도록 하죠. 자, 2번. 배아의 기본권 주제서는 이미 처리했죠. 기본권 보호할 때 태아하고 이제 비교해서 판서 정리한 거 그걸로 커버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생명윤리법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박스 8례만 보시면 돼요. 안에 본문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이 법 내용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배아 보존 기간 5년 설정 사건. 판서에서 끝냈죠. 5년을 설정한 것 규범 조화롭다. 합헌 결정. 자, 5번 관련 판례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가연금 등의 지급정지.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유공자에게 부가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위헌인가. 유공자연금의 종류를 조금 보시는데요. 국가유공자연금.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연금과 부가연금. 여기 부가에서 주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되는데요. 기본연금은 그 성격이 공적 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공적의 크기에 비례해서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부가연금은 생활보장의 의미예요. 사회보장. 자, 그래서 요거는 입법 형성권이 엄청 커요. 요거는 공적에, 확인되는 공적에 비례해서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뭐 제한하고 이러면은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가연금은 생활보장이에요. 그래서 입법 형성권이 큰데 잘 보십시오. 사건 기호 보시면은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전환시키면 국가의 시설 내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시설 지원. 국가의 시설 지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써놓으세요. 국가의 시설 지원으로 이미 생활보장.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보장,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국가 원리의 보충성 이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이게 당연히 중복지급제 된다 볼 수가 없죠. 이미 보장되고 있으면 여루족이다. 사회국가의 보충성. 그래서 부가연금을 지급정지한 것은 합헌입니다. 그런데 기본연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례는 직접 존재하지 않고요. 자, 다음 페이지. 상시적 개구 사용행위. 교도소 수용자에게 상시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 수갑과 가죽 수갑을 착용케 한 것이 인간 존중에 반하는가. 제목에 개구라고 했죠. 예, 개호도구의 줄임말입니다. 개호도구 사용행위. 근데 이게 위헌이 확인되는데 그 지점이 상시적인 부분이 위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돼야 될 도구이지 원칙적, 상시적으로 운영될 도구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이제 강아지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로마자 2번 행복추구권. 자, 이것도 포괄성 때문에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주됩니다. 내려가시면 2번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할 것인지, 이를 인정하더라도 포괄적 권리로 볼 것인지, 이거는 이미 포괄적 기본권이다. 분류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뭐 쉽게 떨어져 버린 부분이고, 포괄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포괄적인가, 즉 사회권이나 청구권처럼 아주 적극적인 급부 요청까지도 포괄되는 내용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가 부정합니다. 자, 오른쪽 양괄호 3번에 단락에서 우리 현재 표현이 이 모두를 다 함축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줄연대 가세요. 우리 현재는 행복주권을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 이해합니다. 요 따옴표 외우세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한번 얽고 주무실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포괄적 자유권. 자, 그럼 요 안에 어떤 주어 들어있어요? 포괄적 권리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유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권성, 주관적 권리성 인정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자유권으로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권으로 이해하지 적극적 급부 요구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 급부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어떤 그 권리 주장을 하면서 행복 주권을 근거로 들면은 전부 각하시켜버려요. 그 예시 판례가 밑에 이제 2개 판례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관련된 판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는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선택형에서도 오선지로 직접 묻고 사령이나 기록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권리 내용을 주장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급부 요구의 내용을 이제 헌법소원의 형태나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대리를 하면서 행복 주권을 근거로 둔다 이러면은 이 판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로 줘버리죠. 자, 첫 번째 판례 사건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단위인 개별 가구에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것이 인간 존중에 반하는가, 행복 주권 등을 침해하는가? 왜 이런 입법을 두었을까요? 개별 가구에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단위라고 했다. 생활보호대상자죠. 생보대상. 생보대상인 가구에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시켰다. 즉 생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 시설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떻게든 간에 시설 내 생활보장 내지는 시설 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은 배제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도 합헌입니다. 아까 우리 유공자 연금 사례에서 봤듯이. 자, 근데 들어갑니다. 이 사건 조항이 수용자의 생계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 수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간 존중과 등을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표현을 쓰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행복주권 관념입니다. 세 줄 뒤에. 헌법 제10조의 행복주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이 행복주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죠?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달라 이 말이죠. 생보급여 대상에서 배제시킨 게 위헌이다 말은 생보급여 급부 청구권을 지금 급부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보 급부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더라도 해달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적극적인 급부 요청은 다른 권리에 의해서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추구권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대리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탈락돼 버린 거예요. 주장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잘해야 돼요. 주장 구성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 중요하죠. 차벽 설치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그 시민 분향소가 덕수궁 근처에 이제 설정됐는데 그 근처에 대한문이라고 하죠. 대한문 바로 길 건너면은 바로 서울광장이에요. 주로 이제 집회 시위 많이 하는. 그래서 귀광된 시민들이 그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펼칠 수 있으니까 차벽으로 막아라. 미리 막아라. 이래가지고 경찰 닭장버스로 쭉 둘러가지고 빈틈없이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평소 일반 서울 시민인 통행인이 이제 문제를 삼았죠. 차벽을 설치해버렸는데 대단합니다. 인터넷에 사진 한번 보세요. 빈틈이 전혀 없이 설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길을 가로질러서 여기 직장 타운들이 있죠, 이 근처에. 그래서 출퇴근 특히 이제 출근 시간에 아주 혼잡을 초래한 영역이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질러서 갈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차벽이 설치되는 결과 이렇게 돌려서 가야 되는, 애둘러서 가는, 요것 때문에 이제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일반 시민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거 차벽에 예외를 두라고 했죠. 그래서 한 곳을 이렇게 비우든가, 출입구를 두어서 비우든가 해서 여기 경관 하나씩만 이렇게 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벽으로 이제 획일적으로 막은 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정확하게는 통행의 자유, 시민의 통행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헌 받아냅니다. 근데 요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 외에 거주 이전의 자유나 행복주권 침해 주장했는데 다 배척됐어요.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거주지를 설정하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유를 제한받았다. 뭐 그럴싸하지만은 서울광장이 거주지가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개인들이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애초에 거주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이런 자유의 보장은 전제되지 않는다 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었고요. 또 행복주권도 좀 전에 봤듯이 행복주권은 자유권이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내용만 담을 수 있는 결과 공물 이용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의 공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결과 결국 행복주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더니 공물 이용권은 적극적 급부 요구권이고 그거는 행복주권에 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주된 데 갑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 이용케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아주 적극적인 급부 요구를 내용으로 하죠. 공물 이용권. 자,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 즉 소극적 권리인 행복주권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판례는 됐어요. 자, 3번 행복주권의 내용. 자, 본문에도 줄로 처리되어 있지만 그 도표로 먼저 들어갑니다. 도표 제목에 앞머리에다 다 두 문자 치세요. 네, 그리고 그걸 모으면 두 문자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기하죠. 휴일에 이상한 문자가 날라와서 행복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오빠 저 아파요. 뭐 이런 문자들 있죠. 그죠? 자동 결제되고 막 이런 것들. 자, 휴일 개문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살짝 이제 줄침 부분 위주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일반적 행동자유권 도표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 이런 것들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포섭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권리 내용이고요. 더 구체적 권리의 내용이고, 이제 변호인 아닌 자,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에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례형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거 제시할 때. 자,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 책임의 원리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 중간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인부의 자기 운명 결정권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근거로 오늘 그 시험에서 근거로 제시됐던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헌법 제 10조의 자기 결정권 이런 거요. 자, 자기 책임의 원리는 맨 밑에 그 도표 이제 한번 써볼까요? 오른쪽 줄 내용에도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 결정의 근거 및 한계로서 관련지어 인정합니다. 권리는 아니지만 자기 결정의 근거 및 한계.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근거이자 또 그 한계이기 때문에 유관된 원리로서 같이 이제 인정됐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전제가 성립될 때 그 결정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자기결정권이 보장받는 근거이기도 하고 그 범주 내에서만 인정되니까 한계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아래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 번호 통합 사건인데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줄된 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번호 통합 제도는 010 통합이에요. 010 통합은 충분한 번호 자원을 확보하고 후세대를 위해서 번호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휴대폰은 이제 뭐 가가호 어린애들까지 가지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에 특히 이제 011과 기타의 번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11은 전국 어디서나 잘 터지는 번호. 그래서 좀 뭐 사용료도 옛날에는 좀 비쌌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괜히 이제 가치화된다는 거예요. 우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빈부격차, 이런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도 브랜드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010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이런 취지에서 합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결론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첫 번째, 2007년 전시증언연습과 평화적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은 이제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판례 변경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권 부정. 자, 평화적으로 생존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또 이런 평화적인 생존은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보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원리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국제 평화주의 그런 이제 유관조항들을 통해서 이미 다 실현되고 있는 마당에 권리로까지 인정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위원회로 각 기본권성을 부정하는데요. 논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마시고 맨 밑에 그 세 줄만 한번 읽어보시고 논 거 기억하지 말고 그냥 부정 결론만 외우십시오. 그다음 그 밑에 표준어 규정 사건 보죠. 표준어 규정.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국어 기본법 표준어 규정 관련된 사건인데 셋째 줄 사건 기호 셋째 줄에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복 주권을 침해하는지 내용으로 갑니다. 줄 지역 방언을 자유시 내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내용이다. 기본권이다라고 합니다. 기본권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역방언의 자유구사권, 기본권. 그래서 아까 휴일, 계문자 이런 데 이제 포섭되지 않는 거지만은 그 외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추가로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방언 구사권 인정. 네,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규제 아닙니다. 합헌입니다. 왜냐하면 합헌에 놓은 거는 간단하게 제목 위에 쓰셔도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화 사회 돼가고 있죠. 다원화 사회.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의 획일성 확보. 다문화 사회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의 획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해요. 외국 신부나 결혼 이민자나 그 외국인 노동자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나 그분들의 자녀들이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뭐 방언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거시기 뭐 이런 거 그죠? 또 경상도 가면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소통성 있게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다음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개선 부담금의 부과 사건. 자, 여기서 또 줄된 데 가세요.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행복주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요거는 일단 잡으세요. 먹는 샘물, 우리 뭡니까? 요거요. 생수에 이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건인데요. 지하수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천연자원의 고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이외의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부담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헌인가 문제인데 합헌입니다.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자들의 책임성이 있다. 그래서 합헌으로 보는데 이때 이제 조심하실 게 아랫줄 마지막 줄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행복주권 내용으로 인정했어요. 이거 음용수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음용수 선택권 인정. 하지만 과도 규제 아니다.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하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서. 싫으면 수돗물 드세요. 이런 것들이요. 자, 다음 페이지. 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죠? 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